나는 어릴 때부터 부족함이란 걸 몰랐다. 부모님은 늘 나에게 최고만을 주셨다.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피아노, 발레, 미술, 영어까지 배우며 자랐고 중학교 땐 방학마다 해외 어학연수를 다녔다. 친구들이 여름방학 숙제를 걱정할 때 나는 런던의 어학원에서 영어로 발표를 하고 있었다. 내 방 책상 위에는 부모님이 사준 명품 브랜드 필통이 놓여 있었고 옷장은 새 옷들로 가득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부모님은 늘 은서는 특별하니까 어디서든 최고가 되어야 해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늘 더 잘해야 했다. 칭찬을 받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숨이 막히도록 달렸다. 대학교도 유학도 전부 계획대로였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을 때 내 인생은 완벽해 보였다. 나를 보는 사람마다 부러워했다. 저 여자 참 잘 나간다. 그 말이 싫지 않았다. 오히려 그 말이 나를 지탱해줬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다. 완벽한 인생이라는 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기 전 나는 혼자 유럽 여행을 떠났다. 공부와 일로 바빴던 지난 세월에 대한 보상이랄까? 그 여행은 내게 일생일대의 전환점이 되었다. 파리의 어느 오후였다. 세느강을 따라 걷다 우연히 들어간 노천 카페. 햇살은 부드럽게 내리쬐고 거리에는 바이올린 소리가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와인을 마시며 웃고 있었고 나도 그 틈에 앉아 카페라테를 시켰다. 그때였다. 맞은편 테이블에 앉은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낡은 배낭 하나 다른 운동화, 손목에는 오래된 시계. 어디 봐도 평범했다. 하지만 이상하게 시선이 갔다. 그는 커피 한 잔으로 2시간을 버티며 노트를 펴놓고 뭔가를 적고 있었다. 얼굴은 까맣게 그을려 있었지만 눈빛이 맑았다. 그가 문득 내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들며 미소를 지었다. 순간 내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감정이 번졌다. 도도하게 굳어있던 내 세상이 그 한 번의 웃음으로 흔들렸다. 그는 먼저 다가오지 않았다. 대신 내가 일어나 계산을 하려던 순간 우연인 척 내 옆으로 다가왔다. 혹시 한국 분이세요? 낯선 도시에서 들리는 익숙한 언어. 그 한마디에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다. 그는 자신을 박준호라고 소개했다. 한때는 건축을 전공했지만 회사를 그만두고 세계를 여행 중이라고 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냥 아직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찾아다니는 중이에요. 그 말이 오래 남았다. 나는 늘 계획과 성취 속에서 살아왔기에 찾고 있다는 말이 낯설었다. 그는 가진 게 없어 보였지만 자유로웠다. 그 자유가 부러웠다. 파리에서의 며칠 동안 우리는 자주 마주쳤다. 같은 카페, 같은 거리, 같은 시간. 어느 날은 그가 내게 작은 그림 엽서를 건넸다. 오늘의 파리를 기억하고 싶어서요. 엽서에는 낡은 카메라로 찍은 세느강 사진이 인화되어 있었다. 그 아래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행복은 계획이 아니라 순간이에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이 사람을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여행이 끝날 무렵 우리는 자연스럽게 함께 다녔다. 루브르를 걸었고 몽마르트 언덕에서 맥주를 마셨다. 그는 내게 비싼 선물 대신 길거리 화가가 그려준 초상화를 건넸다. 이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단순한 말이 왜 그렇게 진심처럼 들렸을까?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그를 떠올렸다. 이 사람 다시 만나면 결혼해야겠다. 그렇게 단정 지었다. 이유는 없었다. 그저 마음이 움직였다. 몇 달 후 정말로 다시 만났다.
그가 한국에 돌아와 있었고 우리는 다시 연락을 이어갔다. 그는 여전히 순수했다. 비싼 레스토랑 대신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셨고 명품 가방 대신 내 이야기를 들어줬다. 부모님은 그를 처음 본 날부터 반대했다. 은서야, 그 사람은 안 돼. 가진 것도 백도 없어. 그 집은 이미 망했단다. 그게 뭐 어때서요? 저는 사람을 보고 결혼할 거예요. 사람만 보고 살 수 있는 줄 아니? 결혼은 현실이야.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나는 그때 너무 젊고 사랑이 전부라 믿었다. 준호는 내게 한없이 다정했다. 퇴근길엔 오늘도 고생했어요 하며 커피를 건넸고 비 오는 날엔 우산을 들고 병원 앞에서 기다렸다. 그가 가진 게 없다는 건 중요하지 않았다. 내가 있으면 뭐든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때 나는 몰랐다. 그의 다정함이 책임이 아니라 의존에서 비롯된 것이란 걸. 결혼식 날 하얀 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드디어 내 인생의 퍼즐이 완성됐구나. 준호는 눈을 반짝이며 내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이랑 있으면 세상 어떤 일도 두렵지 않아요. 그 말이 참 좋았다. 하지만 그날 한쪽 구석에서 나를 지켜보던 아버지의 표정이 잊히지 않는다. 기쁨보단 걱정이 섞인 눈빛이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아버지가 내게 조용히 말했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시간이 증명해 주는 거야. 내가 그걸 이겨낼 수 있을까? 나는 그 말의 의미를 그땐 몰랐다. 사랑이면 충분할 거라 믿었다. 그렇게 나는 사랑 하나로 모든 걸 밀어붙였다. 병원을 개원하고 준호와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내 인생은 다시 완벽해진 줄 알았다. 하지만 그 완벽함은 언제나 그렇듯 깨지기 직전이 가장 눈부시다는 걸. 그땐 몰랐다. 결혼 초반은 평화로웠다. 새로 지은 아파트의 하얀 벽, 세련된 가구, 그리고 매일 아침 내게 커피를 내려주던 준호의 손길. 겉으로 보기엔 누가 봐도 이상적인 부부였다. 나는 개원 준비로 매일 바빴다. 새 병원은 강남의 작은 골목에 있었다. 처음엔 불안했지만 내 이름 석 자를 건 일이었다. 준호는 내 곁에서 묵묵히 도왔다. 인테리어 업체와의 미팅에도 따라오고 병원 이름도 같이 지어줬다. 그는 말했다. 우리 병원은 햇살 의원 어때요? 밝고 따뜻하게 당신답게. 그 말이 예뻐서 그대로 이름을 정했다. 개원 첫날 문 앞에 화환이 쏟아졌다. 의대 동기, 교수님, 친구들, 환자들. 축하 인사 속에서도 나는 준호의 얼굴만 찾았다. 그는 구석에서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미소가 나의 안식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균형은 서서히 무너졌다. 병원은 금세 자리를 잡았다. 예약이 늘고 입소문이 퍼지고 수익도 안정됐다. 그런데 준호는 점점 할 일이 줄었다. 그는 병원 일엔 손을 대지 않았고 나는 내 일에 방해가 될까 봐라며 집에 머물렀다. 처음엔 고마웠다. 배려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배려는 점점 거리감으로 변했다. 하루 종일 병원에서 환자들을 보고 돌아오면 그는 늘 소파에 앉아 있었다. TV 리모컨을 손에 쥐고 맥주 한 캔, 어딘가 멍한 눈빛. 내가 들어오면 반갑게 웃긴 했지만 그 미소가 어딘가 비어 있었다. 오늘 환자 많았어요? 응, 좀 힘들었어. 그런데 당신은 오늘 뭐 했어? 그냥 집 정리 좀 하고 마트 다녀오고. 대화는 늘 거기서 끊겼다. 한때는 세상에서 제일 다정한 남자였는데 이제는 같은 집에 있어도 멀었다. 그가 무기력하게 변해가는 게 느껴졌다. 가끔은 병원 앞까지 데리러 오던 그가 이제는 전화 한 통으로 끝낼 때가 많았다. 오늘은 그냥 택시 타고 와.
나 좀 피곤해서. 이유를 묻지 않았다. 다만 마음 한쪽이 싸늘하게 식었다. 시댁과의 관계도 점점 부담으로 다가왔다. 준호의 부모님은 내가 병원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처음엔 자랑스러워했지만 곧 달라졌다. 요즘 며느리가 돈을 많이 번다며? 그럼 준호는 뭐하니? 애는 없고 일도 없고 그게 뭐 결혼이야? 그런 말들이 준호의 귀에 닿지 않을 리 없었다. 어느 날 밤 준호가 조용히 물었다. 솔직히 말해요. 나 때문에 창피하죠? 그 말에 놀라서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런 말 하지 마.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은서 씨가 더 잘 나간다. 남편은 뭐 하냐, 나도 들려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난 당신 옆에서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에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때부터였을까? 그가 조금씩 변한 건 하루는 병원 근처 카페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직원이 말하더라. 원장님, 아까 남편분 지나가시던데요. 병원 쪽은 안 오시고 반대편으로 가셨어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이상하게 찜찜했다. 그 후로 준호는 점점 나와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 예전엔 내가 퇴근할 때마다 차를 몰고 와서 기다렸는데 이젠 거의 오지 않았다. 대신 밤늦게야 집에 들어왔다. 어디 갔다 왔어? 그냥 친구 만났어. 그 말이 너무 쉽게 나왔다. 휴대폰은 잠금이 걸려 있었고 통화 기록은 비어 있었다. 나는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내가 선택한 사람, 내가 세상과 맞서 지켜낸 사랑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가 달라졌다는 걸 인정하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다. 어느 주말 아침 나는 일찍 병원에 나와 정리를 하고 있었다. 그때 카운터 옆 테이블에 놓인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다. 납품업체 계약서라 써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열어보니 종이 몇 장만 덜렁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작은 영수증 하나. 카페 플로르 2인 세트, 와인 2잔. 날짜는 어제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준호에게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 커피향 같은데 그 속에 다른 향수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퇴근길마다 카페 거리를 일부러 돌아갔다. 그가 혹시 그곳에 있을까 싶어서. 그리고 어느 날 결국 그 장면을 봤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두 사람. 내 남편과 내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둘은 마주 앉아 웃고 있었다. 그녀가 내게 인사할 때 짓던 그 웃음, 똑같은 표정이었다. 그가 그 웃음에 화답하고 있었다. 손끝이 떨렸다. 커피 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흔들려서 나는 급히 가게를 벗어났다. 차 안에 앉아 숨을 고르며 그대로 울었다. 소리도 없이 그냥 눈물만 흘렀다. 내가 이런 꼴을 보려고 결혼했나? 그날 이후로 나는 병원에서도 집에서도 완벽한 연기를 했다. 그가 모르게 모든 걸 지켜보기로 했다. 나는 예전보다 더 밝게 웃었고 그가 물으면 다정하게 답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여전히 내게 수고했어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의 수고했어요. 뒤에 다른 여자의 이름이 숨겨져 있다는 걸. 그 무렵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은서야, 요즘 준호가 왜 이렇게 말이 없니? 혹시 싸웠니?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그래도 너무 무기력해 보여서. 남자도 자존심이 있잖니. 너무 당신 일만 하지 말고 남편도 챙겨줘야지. 그 말에 목이 막혔다. 챙겨줬다. 너무 많이. 그의 인생을 자존심까지 내 손으로 감싸 안았는데 이젠 내 손을 뿌리치고 다른 여자의 손을 잡고 있었다. 밤이 깊었다. 거실 불을 끄고 창밖 불빛을 바라봤다.
준호는 여전히 밖이었다. 휴대폰은 꺼져 있었다.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셔터는 내가 열고 닫았는데 왜 우리 사이의 문은 닫혀버렸을까? 그때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내가 믿었던 그 다정함은 사랑이 아니라 나를 붙잡아두기 위한 습관이었다는 걸. 그의 미소는 여전히 같았지만 그 안에 내가 없다는 걸. 그날 이후 나는 숨을 깊게 들이켰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이미 산산이 부서진 나의 결혼과 시댁의 현실을 떠올렸다. 남편은 내 믿음을 배신했고 시댁은 몰락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나는 먼저 병원 서류와 회계 기록을 샅샅이 검토했다. 남편이 내 허락 없이 은행 계좌를 건드린 흔적, 간호조무사와 주고받은 내역, 작은 금전적 손실까지 하나하나 기록했다. 그 속에서 나는 분노를 넘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냉정함을 발견했다. 그가 내 삶에 개입했던 모든 행동을 기록으로 남기면 언젠가는 책임을 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었다. 집에 돌아와 남편의 흔적을 찾았다. 옷가지, 휴대폰, 작은 쪽지들. 그 속에서 나는 그가 나보다 다른 여자를 얼마나 마음에 두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었다. 각종 약속, 함께한 카페 방문, 늦은 밤 산책까지 모든 게 드러났다. 그제야 나는 분명히 깨달았다. 사랑은 배신을 감싸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음 날 시댁을 찾았다. 부모님은 이미 몰락의 끝자락에 서 있었다. 은서야, 우리 집이 이 지경이 됐어. 남편이다. 시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지만 나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겠다고. 내가 지켜야 할 것은 오직 내 삶뿐이라는 걸.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차를 천천히 몰았다. 차창 너머로 비치는 가로등, 흩날리는 낙엽. 모든 게 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다. 나는 결심했다. 남편과 그 간호조무사에게 직접적으로 맞서겠다고, 그리고 시댁과 관계된 문제도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며칠 뒤 나는 병원에서 회계 자료를 들고 은행을 방문했다. 모든 기록을 제시하며 남편이 몰래 처리한 대출과 계좌 사용 내역을 확인받았다. 은행 직원은 놀라워했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나는 증거를 확보했고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병원 직원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었다. 혹시 병원 앞에서 남편이 특정 직원과 자주 만난 적 있나요? 몇몇 직원은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분노를 느끼면서도 외면하지 않았다. 사실을 직시하는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날 밤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다. 뭐야, 왜 이렇게 차분해? 이제 모든 걸 알고 있어요. 당신이 내 인생에 남긴 흔적도, 외도도, 시댁 문제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럼 나 어떻게 되는 거야?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스스로 책임지는 것뿐이에요. 나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에게 남은 건 나의 분노와 기록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배신과 몰락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며칠 뒤 나는 병원 셔터를 직접 올렸다. 손가락 끝으로 금속을 밀며 천천히 철컥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단순한 개원 준비가 아니었다. 내가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겠다는 결심의 소리였다. 과거의 배신과 시댁의 몰락이 내 발목을 잡을 순 없었다. 이제 남은 것은 내 인생을 온전히 내가 통제하는 것뿐이었다. 나는 차분히 계획을 세웠다. 남편과의 정리, 시댁과의 관계 정리, 그리고 내 병원과 내 삶의 권리 회복. 모든 순간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과거의 사랑과 배신은 나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오히려 내 안의 힘을 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문득 그날 처음 만났던 남편의 웃음을 떠올렸다. 순수했던 그 웃음과 지금 현실 속 웃음이 얼마나 달랐는지를, 그 차이를 명확히 느끼면서 나는 결심했다. 다시는 내 삶의 셔터를 남에게 맡기지 않겠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차갑고 때로는 잔혹했다. 하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내 인생의 셔터는 이제 나만이 올리고 내릴 수 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나를 과거에서 완전히 해방시켰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침 병원 셔터를 올리며 하루를 시작했다. 처음엔 무겁고 몸도 마음도 지쳤지만 셔터가 열리며 빛이 들어오는 순간 마음 한쪽이 차분해졌다. 나는 더 이상 남편에게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것을 몸으로, 마음으로 느꼈다. 병원 일에 몰입하면서 나는 스스로의 힘을 확인했다. 환자들이 내 이름을 부르며 웃을 때 나는 단순한 의사이자 사업주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체임을 실감했다. 남편이 떠난 뒤에도 병원은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고 그 안에서 성공을 맛본다는 사실이 내 자존감을 되살렸다. 시댁과의 문제도 정리했다. 빚 문제는 법적 자문을 받아 남편 책임으로 명확히 했고, 시어머니와 연락을 최소화하며 나 자신과 병원, 그리고 내 가족만 보호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는 상관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나 자신이었다. 어느 날 병원 앞에서 간호조무사와 마주쳤다. 그녀는 눈치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미소 지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우리 각자의 길을 가야죠. 분노 대신 차분함이 내 안을 채웠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나의 삶은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는다는 것을. 그 후 나는 스스로의 시간을 되찾았다. 주말이면 오래된 여행 사진을 꺼내며 혼자서 떠났던 여행들을 회상했다. 28, 파리의 노천 카페에서 남편을 처음 만났던 날 나는 웃는 눈가의 따스함에 끌렸지만 이제는 그 기억이 아픈 상처가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만든 계기로 느껴졌다. 사랑은 배신을 감싸주지 못했지만 나는 그 과거 속에서 내 힘을 배웠다. 병원 운영도 한층 안정적이 되었다. 직원들과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환자들에게 더 진심을 다했다. 나는 단순히 의사이거나 사업주가 아니라 내 선택과 책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남편의 흔적이 남아있던 사무실 한켠도 이제는 나만의 공간으로 바뀌었다. 그 공간에서 나는 다시 웃을 수 있었다. 또한 나는 스스로를 위해 여행을 계획했다. 혼자 떠나는 여행,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자유로운 여행. 그곳에서 느낀 공기, 사람들의 웃음, 새로운 풍경들은 내 마음속 상처를 조금씩 덮어주었다. 나는 남편을 기다리지 않았고 외로움에 기대지도 않았다. 나만의 삶을 다시 찾은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병원 건물 옥상에서 내려다본 도시의 풍경 앞에서 나는 결심했다. 나는 더 이상 내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 앞으로의 모든 선택은 내 것이다. 그 결심과 함께 나는 손을 뻗어 병원 셔터를 올렸다. 철컥 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는 단순한 문 개방이 아니라 내 삶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사람들은 여전히 속삭였다. 남편이 떠났다고 큰 상처였을 텐데. 하지만 나는 미소 지었다. 그렇지만 나는 살아있고 내 선택으로 내 삶을 만든다. 그 이후 나는 스스로에게 당당해졌다.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배신과 상처는 나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오히려 내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는 병원 셔터를 올리며 오늘도 나만의 인생을 시작한다.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도 나는 자유롭다. 나를 믿고 나를 지키며 내가 선택한 길 위에서 당당히 살아간다. 이렇게 그녀는 배신과 상처 속에서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이런 강렬한 인생 이야기를 계속 만나실 수 있어요.